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3세의 여자입니다. 저는 배우자에 대한 넘치는 사랑만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 생각은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드라마에서 본 대로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서 생긴 비극이었죠. 물론 결혼의 전제 조건이 남녀 간의 사랑이란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조건일 겁니다. 하지만 사랑도 돈이나 경제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돈 같은 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여자에게는 남편보다는 시댁 식구들과의 궁합이 잘 맞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나 시누이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심한 마음고생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입버릇처럼 결혼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결혼해보니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절대 아니더라. 시자가 붙은 인간들은 유부녀에겐 가장 큰 적이다 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가능하면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친구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는 대학 시절부터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자유롭게 연애를 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기준으로 지겨워질만 하면 남자친구를 바꿔가면서 연애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남자 관계가 너무 문란한 거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제 질문에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송이 너 정말 순진하다.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야. 지금은 그냥 끌리는 남자들 만나면서 사귀는 거고 결혼은 무조건 조건을 따져서 할 거야. 결혼해서 사람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저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가진 재산이나 직업 같은 조건만 보고 결혼한 그 친구가 돈이 없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남편이 좋아서 그거 하나만 믿고 덥석 결혼했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돈보다는 남편만 믿고 결혼을 결심한 경우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난이라는 현실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메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시달리게 되었어요. 저와 성격적으로나 조건으로나 맞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억울하고 서글픈 이야기는 이곳을 찾는 여러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 사연을 몇 자 적어서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 역시 모아둔 돈이나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제 부모님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된 뒤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복권을 사거나 여행수를 바라지도 않으셨고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늘 낙천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매달마다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하시면서도 돈 문제로 서로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사셨죠. 그러다 보니 저도 돈 같은 건 없어도 가족끼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저와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엄마에게 저와 아버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돈 대신에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첫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던 그는 얼굴도 잘생겼고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최고인 타고난 금수저였어요. 제 동기 여학생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선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타고난 근본이 다른 제가 감히 그 선배와 엮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과에서 MT를 갔을 때 술자리가 벌어졌어요. 모두들 즐겁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선배는 제게 술도 깰 겸 해서 같이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저희들은 산으로 이어진 어두운 산책로를 올라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선배는 저를 보면서 송이야, 우리 사귀자. 난 네가 좋아. 라고 갑작스러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선배의 말에 저희 집이 돈이 없고 가난한 게 제 처지라고 말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선배 집안하고 나는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 사랑도 좋지만 결혼은 어느 정도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거야. 송이야,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그는 사랑 앞에서 돈 같은 건 필요 없고 돈으로 사랑을 사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는 있는 집안 남자답지 않게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고 있는 티를 내면서 거만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저는 저희 과에서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제 친구들은 모두 저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니다가 선배가 졸업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전 이제 곧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꿈같은 현실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 세상 일이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를 만난 선배의 표정이 아주 어두웠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선배는 집안에서 저희들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선배는 제 손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서 같이 살자는 말도 했어요. 선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선배만 믿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가 절대적으로 저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선배는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도 보내지 않았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달 뒤에 제게 헤어지자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선배는 몇 달 뒤에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그와 격이 맞는 재력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사랑이었던 선배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은 제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일주일이 넘게 시리에 빠져서 밥도 먹지 못했고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제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만 누워만 있자 엄마는 그게 모두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첫사랑에 실패를 한 아픔보다 저 때문에 속을 태우는 엄마가 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사랑의 미련 같은 건 버리기로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오자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살피셨어요. 송이야, 너 괜찮니?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미 떠나버린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기로 했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가난한 게 죄고 내가 죄인이야. 못난 부모 만나서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다 잊어버렸다고 했잖아. 엄마가 자책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엄마, 나 배가 너무 고파. 그래,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어서 먹어. 저는 오랜만에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송이야, 남자란 버스와 같은 거야. 놓쳤다고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곧 다시 오니까 정훈 선배는 잊어버리고 기운내. 더 좋은 남자 만나게 될 거야. 저는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시련의 아픔을 마음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되는 처지라서 취업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저와 같이 졸업을 한 친구 중에는 취업 재수를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저는 운이 좋은 편이어서 제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회사에 무난하게 합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제 업무는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에 불만이 있어서 찾아온 고객들의 불평을 하루 종일 들어주는 일이었죠. 전화 상담원은 고객들과 마찰이 생겨도 전화만 끊어버리면 끝이었지만
잔뜩 화가 나서 직접 찾아온 고객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할 때까지 온갖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웃으면서 상대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심지어는 제가 웃는 걸 보고 왜 비웃냐고, 사람을 약올리는 거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보 직장인이었던 제게 고객센터의 민원 처리 업무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살이 빠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부 진상 고객들이 하는 개념 없는 짓 때문에 사람에 지쳐서 그런 줄로만 알았지만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는 가능하면 한 달 정도 휴직을 하고 쉬면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일을 하는데 저만 우울증을 핑계로 휴직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팀장에게 제 상태에 대해 말을 했지만 역시나 팀장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어요. 고객센터 직원들 중에 우울증 한번 안 걸려본 사람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대단한 핑계라고 휴직을 하려고 들어. 정 쉬고 싶으면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팀장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팀장을 만나고 온 다음에 기운이 빠져서 힘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정성호 대리였어요.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저와 제 동기들이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에게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영업팀은 고객센터와 같은 층에 있어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다지 친하지는 않아서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저는 하소연을 하듯이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에 너무 지친다는 말을 했어요. 정 대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야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이 겪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처지라고 말하면서 힘들어도 기운 내라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조차 제가 우울증 초기라는 말을 해도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팀장이 제게 했던 말처럼 우울증은 누구나 한 번씩 겪는 현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울증의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상태였지만 누구 하나 제게 관심을 가지거나 따뜻한 걱정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부서도 아닌 정 대리가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고객센터 일이 몸은 편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엄청 힘들고 지치는 일이에요. 그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지는 번아웃이 왔었어요. 하지만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니까 번아웃이 사라졌어요. 송희 씨도 명상을 한번 해봐요. 정 대리는 제게 자기가 다니는 명상센터를 추천해 주었어요. 저도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수련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서 며칠 뒤에 정 대리와 함께 명상센터로 가서 등록을 하고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괴로운 일이었는데 꼭 참고 계속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만 감으면 머릿속을 떠다니던 온갖 잡생각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마치 비바람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다가 먹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태양이 드러나듯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걸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아무리 대하기가 힘든 고객이 찾아와도 제게 시비를 걸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진상짓을 해도 웃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응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우울증 증상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정 대리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일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처음부터 송희 씨를 쭉 지켜봐왔어요. 송희 씨 얼굴이 늘 그늘져 있고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송희 씨가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하고 마음 졸였어요. 절 많이 걱정해 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왜 제가 그만둘까봐 마음을 졸이셨어요? 그건 송희 씨를 더 이상 못 보게 될까봐 그랬죠. 정 대리는 그 말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가 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일주일에 2, 3일 정도 같이 명상을 했고 명상이 끝나면 같이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기도 했어요. 저는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대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우선 성격이 차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업무 능력도 좋아서 상사들에게 모범사원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외모도 여자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호감형이어서 그가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어 달이 지나도록 그는 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회사 생활에 대한 말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올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얼마 뒤에 발렌타인데이가 되자 저는 그에게 초콜릿과 함께 손으로 쓴 편지를 선물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그는 제게 장미꽃 한 다발을 주었어요. 꽃다발 안에는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제게 속마음을 들킨 이유로 진지하게 고백을 하려고 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저도 그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으니 저희들은 연인이 되어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2년이 넘게 연애를 했는데 그는 이상하게 제게 결혼을 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게 그에게 언제 결혼을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 집안 형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주 가난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서 누나와 여동생까지 3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어. 그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가난 판정을 받고 그가 초등학생일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엄마는 3남매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이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아버지가 엄마에게 물려준 건 많은 빚뿐이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에셋을 키우면서 살기도 벅찬데 빚까지 떠안았으니 그의 엄마가 겪어야 했을 고생은 보지 않아도 알만했어요. 내가 가진 게 워낙 없어서 송이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차마 하기가 힘들어. 나하고 결혼하면 송이가 돈 때문에 고생할 게 불을 보듯 뻔해. 그래서 송이를 내 여자를 만들고 싶지만 그건 내 욕심일 뿐이고 우리가 결혼할 일을 생각하면 결혼이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저와 결혼하는 게 망설여진다고 했어요. 누나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가진 것이 없는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돈이 없어서 학교를 힘들게 다녔고 밥을 굶은 적도 있었고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에게 엄마가 쩔쩔매면서 비는 걸 수도 없이 보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아내만큼은 돈이 없어서 고생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생각만큼 돈을 모으지 못해서 결혼에 대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 그것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 우리 집도 오빠 집처럼 가난해. 그래서 돈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아. 오빠와 결혼하면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살게 될 거라는 기대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데도 결혼하자는 말을 못한다는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마.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한 건 오빠와 내가 서로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제 말을 들은 그는 눈물이라도 흘릴 것처럼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송이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까짓거 돈 없으면 어때?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사랑은 우린 넘치도록 가지고 있잖아. 사랑해.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먼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제게는 좋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들어서 제 친정이 그다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대하셨어요. 어휴, 기왕이면 돈이 좀 있는 집안의 여자를 물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똑같이 돈이라고는 없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다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저를 대하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한술 더 떴어요. 아니, 오빠가 어디가 모자라서 저런 찌질한 여자하고 살려고 들어. 지금이라도 다른 여자 알아보는 게 어때? 손 아래 시누이는 대놓고 남편에게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했어요. 손이 시누는 은근히 제 편을 드는 척하면서 보기 좋게 저를 깔아뭉갰어요. 둘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니? 사실 우리 집안도 내세울 건 없잖아. 이런 집안에 들어와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되겠지. 그런데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모든 걸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손이 시누이의 이 말은 아주 무서웠어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결혼 준비를 대충 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던 겁니다. 저는 두 시누이와 시어머니 앞에서 마치 품평회에 나온 상품처럼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기분은 솔직히 정말 더러웠지만 절대 내색을 할 수는 없었고,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에도 그저 웃으면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서로 형편도 어려운데 예물이나 예단은 생략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서로 편하고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예단비는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다른 건 모두 생략해도 예단비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말하셨어요. 서로 예물과 예단을 생략하면 당연히 신부가 신랑 측에 보내는 예단비로 생각하는 게 맞는 법인데, 시어머니는 그렇지가 않다고 우겼습니다. 예단비라는 건 말이다, 일종의 성의 표시 같은 거야. 앞으로 내가 시댁에 잘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성의 표시를 생략하는 법은 없는 거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시누이 둘이 제 말을 가로막고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 엄마 말이 맞아. 예단을 안 해도 예단비를 줘야지. 어차피 그게 어디 가겠어. 오빠 신혼살림에 미천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손 아래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한 통속이 되어서 예단비를 기정사실로 못 박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예단비 액수까지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게 해줬으니 1,000만 원은 내놔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서로 주고받는 예물은 전부 생략하자고 하면서 예단비는 굳이 챙겨받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예단비를 받아서 팔자를 고칠 일이 있는지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니 시어머니의 계산법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남편은 제게 눈치를 보내면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서 나온 다음에 남편은 제게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여자들뿐인 집안에서 엄마와 누나, 여동생이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래. 당신이 이해를 해.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여자들밖에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성인이 된 그는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손이 시누이는 철이 없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전부 하려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사야만 했고 그걸 사지 못하면 며칠 동안이나 울어서 보챘다고 해요. 손 아래 시누이도 철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어려운 집안 형편은 생각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직장을 구해서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하는데도 손 아래 시누이는 백수로 지내면서 남편에게 용돈을 달라고 늘 손을 벌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여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자 집안을 꾸려가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맡기고 살림을 나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 혼자 벌어서 새 여자를 지금까지 먹여 살려왔다고 했어요. 여보,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는 걸 망설였던 거야. 미안해. 우리 집안 여자들이 너무 염치가 없지. 모두 내가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동안 편하게 살아서 그래. 남편은 남자로서 집안의 기둥이 되어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엄마와 경제적으로 무능한 시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힘들게 살았다는 거 몰랐어. 지금부터 그 짐을 나하고 나눠서 지자. 나도 어려서부터 돈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해서 당신 마음 어떤지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자.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 제 말에 남편은 감격을 했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친정엄마도 처음부터 시댁과 맞서지 말고 다소 제 생각과 안 맞는 것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렵게 모아두었던 1,000만 원을 예단비로 제게 주셨습니다. 엄마는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제게 주었고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했어요. 무슨 돈이긴,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지. 엄마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부터 제 결혼 준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10년 만기 적금을 들었고 매달 10만 원씩 모으셨다고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돈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모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엄마는 그 통장을 제게 주시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부모가 못나서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밖에 못 해주는구나. 미안하다. 가난이 원수야. 엄마는 끝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고 저는 가슴속에서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치밀어 올라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솔직히 1,0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게 적은 액수였지만 제게 그 돈은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말했던 예단비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시누이들이 제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시누이들을 만났는데 시누이들은 화가 났는지 상기된 표정으로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게도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제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올케, 우리한테는 돈 안 주는 거야? 형님, 예단비는 이미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그건 엄마한테 주는 거고 명색이 하나뿐인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도 옷은 한 벌씩 맞춰서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씩만 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면 아주 싸게 해주는 거야. 큰 시누이는 아주 큰 인심을 쓰듯이 말을 했어요. 큰 시누이는 2년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친정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돌싱이었어요. 그녀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중에 그녀가 이혼을 당한 기막힌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게 들려준 말에 따르면 큰 시누이가 남편과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큰 시누이의 사치와 낭비 때문이었다는 말만 했어요. 남편은 그냥 그 정도만 알아. 좋은 일도 아닌데 누나에 대해서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어요. 저도 큰 시누이의 행동거지를 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혼을 당한 결정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가 말한 대로 시작부터 사소한 일로 시댁과 마찰을 일으키기는 싫어서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에게 200만원씩을 주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남편은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전부 시누이들이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축의금 관리를 시누이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전 상식을 벗어난 시누이들의 행동에 화가 났어요. 시댁에 들어온 축의금은 당연히 남편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돈을 자기들 생활비에 쓰겠다고 낼름 가지고 가는 시누이들의 뻔뻔스러운 태도와 그러라고 허락해준 남편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쌓였던 시댁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와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당신 바보야? 당신 결혼식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왜 시누이들이 가져가는 거냐고. 신혼 시작하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빠듯한 형편 알면서 보태줄 생각은 안 하고 축의금을 가로채 가다니 정말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어.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로채 가다니. 누나랑 동생이 도둑이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축의금을 가져가라고 허락해 주는 바보가 어디 있냔 말이야. 됐어. 누나랑 동생 돈 밝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줘. 그런 일로 싸우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 아, 정말 부처님 나셨네. 그렇게 물러터져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남편 웬만해서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들과 맞서지 않고 좋게 넘어가려고만 들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입장은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로 시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 돈으로 자기들이 사는 시댁에 리모델링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전세금의 대부분은 제가 마련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걸 갚느라 형편이 빠듯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으로 자기들 집을 고쳐서 같이 살겠다니.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저희 부부에게 얹혀서 살겠다는 속셈이었어요. 어머니 결혼하면 분가를 해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시누이들이 자꾸만 같이 살자고 성안을 부린 통에 나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어차피 한 식구인데 번거롭게 따로 집을 얻어서 살 필요가 있니? 좋아요. 그러면 이 집을 수리하는 비용은 어머님이 내세요. 뭐야? 지금 나한테 돈이 없다고 몇 번을 말했니? 그리고 네가 가진 전세금이면 이 집 수리비를 하고도 남는데 시댁에 그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며느리를 집에 들일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살면서 집안일이며 다른 모든 걸 저한테 시키면서 부려먹을 궁리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짐작은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결혼 후에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고 모든 걸 저한테 다 시켰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는 저를 도와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에 시어머니와 둘이나 되는 시누이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니 저는 매일이 힘들고 고단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회사도 안 다니면서 집안일은 손을 놓고 놀기만 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서 시누이와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애 가진 임산부한테 매일 퍼질러져서 빈둥거린다니 그게 할 소리예요? 제가 애를 낳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애를 봐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어요. 저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웬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손주는 자기 손으로 키우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로서는 걱정을 하나 더는 셈이었죠. 곧 복직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선뜻 나서지 않았으면 애를 맡아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는 대가로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네요. 그러다 백수로 지내던 작은 시누이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녀도 돈을 버니까 매달 얼마라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따로 나가서 살지 않고 저희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생활비를 분담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시누이는 10원 한 장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일은 첫 월급을 받은 작은 시누이는 큰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선물을 사오면서 제 선물만 쏙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 언니가 우리 집에 있었다는 걸 깜빡했어. 어떻게 미안해요 언니. 집안 청소부터 설거지에 빨래까지 소처럼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정작 챙겨줘야 할 때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저는 작은 시누이에게 정색을 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앞으로 월급 받으면 얼마라도 생활비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시누이는 적금도 넣어야 하고 앞으로 결혼할 자금도 모아야 해서 여유가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한테서 빌려간 돈이라도 갚으라고 했어요. 백수로 지내는 동안 작은 시누이는 수시로 제게서 화장품이나 옷을 사야 한다면서 여러 번 돈을 빌려갔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정색을 하면서 언니 나는 언니가 나한테 용돈을 주는 건 줄 알았다고요 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어진 저는 작은 시누이와 말다툼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달려나와서는 작은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작은 시누이 말만 듣고 저만 몰아세웠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집안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만 들리니 어떻게 된 일이냐? 아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더니 성질 사나운 며느리 때문에 온 집안이 시끄럽네. 어머니 왜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못해드린 게 뭐가 있나요? 직장 다니면서 살림도 제가 다 하고 시누이와 어머니 용돈까지 챙겨드렸는데 왜 저만 잘못했다고 하세요? 시끄럽다. 시집을 왔으면 시엠이 잘못이고 시누이들 보살펴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들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몸쪽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는 자주 부딪히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누이나 시어머니와의 의견 대립이 생겨서 다투게 되면 그래도 시댁에서 기댈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기에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전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참으라는 말만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둘 다 제멋대로라고 했어요. 특히 큰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떼를 쓰고 발악적으로 울어댔고 학교 다닐 때는 부잣집 애들처럼 좋은 옷과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버는 돈을 모두 쇼핑하는 데 탕진하고 생활비를 조금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큰 시누이의 사치와 낭비벽 때문에 사단이 나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건 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큰 시누이가 이혼을 당하고 결혼에 실패한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큰 시누이가 남편의 돈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혼 후에 큰 시누이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남편은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고 모든 돈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답니다. 경제권을 빼앗긴 시누이는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너무도 갖고 싶었던 명품백을 샀고 남편에게는 친정엄마가 사준 거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났고 남편은 화가 치밀어서 시누이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던 차가 횡단보도에서 미처 멈추지 못하고 길을 건너던 엄마를 치었던 겁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연세가 있어서 척추와 목을 삐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해보험을 들어놓으셔서 입원비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이 되어서 엄마에게 자식된 도리로 뭐라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얼마간의 돈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걸 한 시어머니는 딸은 출가 외인인데 자기 친정에 돈을 갖다 준다고 말하면서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왜 그런 말을 시어머니에게 했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것도 이해를 못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혼을 하겠다면서 큰 시누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저만 믿고 결혼식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큰 시누이는 남편 될 사람에게 자기는 초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이 엄청나게 부자라고 자랑을 했어. 그러니까 올케가 알아서 때깔나도록 예물이며 결혼식 준비 신경 써서 해줘. 큰 시누이는 혼수며 예식 준비에 필요한 돈을 전부 남편과 제게 떠넘겼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남편을 졸라댔어요. 남편은 큰 시누이를 시집 보내야 우리가 편하다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당신도 지금까지 겪어봐서 알잖아. 누나가 이 집에서 나가야 우리가 편해진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라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자. 남편은 큰 시누이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받자고 했어요. 큰 시누이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시어머니에게 거액의 비상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 제게 늘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저는 염치라고 전혀 없는 시댁 식구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고 상견례 자리에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는 큰 시누이와 남편만 가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데리고 가는 게 모양새가 나을 거란 생각이 드셨어요. 서로 덕담이 오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어갈 때 사돈은 일찍 혼자가 되셔서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겠다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그래도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많아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기회를 보다가 큰 시누이의 시부모와 예비 남편이 보이는 앞에서 그녀가 돌싱이란 사실과 그녀의 친정이 얼마나 돈이 없는지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는 딸을 재혼시키려고 며느리인 제게 사채비까지 내라고 강요했다는 말도 해버렸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얼굴이 귀미까지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고 사돈과 큰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큰 시누이도 자기하고 무슨 원수를 졌길래 작정을 하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려서 자기 신세를 망치려고 드는 거냐고 난리를 떨어댔어요. 저는 침착하게 제가 했던 말 중에서 틀린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남편과 저 몰래 모아둔 돈이 있는데 왜 비밀로 했냐고 따졌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자기 돈을 쓰는 건 아깝고 며느리인 제 돈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따졌던 거예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나와 여동생만 챙기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꾹꾹 참아왔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아들을 속이고 돈을 감추고 빚을 내게 만들다니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사기 결혼으로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남자는 큰 시누이의 말만 믿고 시누이 친정의 재산이 제법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노리고 결혼을 하려고 들었던 거죠. 그런데 속빈 강정처럼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집안이라는 걸 알았으니 파혼은 당연한 순서였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진 돈으로 시누이 둘을 분가시키지 않으면 저는 이혼하고 남편과 갈라서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등쳐먹고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독립해서 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에게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시누이들은 남편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숨겨둔 비상금으로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어서 시누이들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알턴이가 쏙 빠진 것처럼 시원했어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제 눈치만 살피면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불편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들과 같이 살겠다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제게는 차마 말 못했지만 남편에게는 가끔씩 생활비를 지원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마, 나도 이제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야. 엄마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과 아내가 더 소중해. 지금까지 엄마와 누나 그리고 여동생한테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이제부터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 남편은 여전히 자기에게 빌붙으려고 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과 선을 확실하게 그었어요. 저도 그들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딸들에게 얹혀서 살아야 하는 시어머니의 처지가 딱해서 남편 몰래 매달 작은 돈이지만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주는 돈을 아주 고맙게 받고 계세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